그 사람 달라졌더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 본성은 따로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 그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정말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건지요. 왜냐면 제가 한때 사랑하고 참 좋아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변하면서 아예 딴 사람처럼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건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달라지면서 바뀐 건지 의미는 없겠지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갈비탕 같은 식사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파는 식당인데 규모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만 단골은 꽤 많은 편입니다. 한 자리에서 꽤 오래 했거든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은 동네다 보니 저희 가게 보고 돈 많이 벌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많이 날리셨거든요. 사업병만큼 무서운 게 주식병인지 모은 돈을 많이 날려먹으셨고 엄마랑은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중내 산에 난리가 한번 나서 아버지가 이제는 정신 차리셨고 지금은 주식에 주자도 안 보고 가게 일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저희 집은 식당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대학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딱히 공부해 보고 싶은 전공도 없는 데다 등록금이다 뭐다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또 엄마 식당 일을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왔다 보니 식당 일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식당 운영할 거라고 굳이 원하는 전공도 없는데 대학 가서 헛돈 쓰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와 부모님 이렇게 세 식구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종호. 저랑 동갑이고요. 저희 집 2층에서 살았는데 한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오빠나 남동생이냐고요? 아니요.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아시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저희를 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저와 연애를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대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의 이름은 박종호였어요. 종호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는데요. 종훈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랑 친구셨어요. 종훈의 부모님은 이혼하고 어머니 혼자 종호를 키우면서 사셨는데 집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종호 어머니가 이혼 후 저희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셨었는데 종호도 그때 한 번씩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비가 오거나 어머니의 퇴근이 늦어질 때면 엄마 모시고 간다고 저희 가게에 오곤 했어요. 종우는 말도 별로 없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면 저희 엄마가 밥도 차려주시곤 했죠. 저랑 동갑이기도 했고 저는 또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종우가 놀러 오면 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했어요. 종우는 제가 하는 말에 잘 웃더라고요. 그런데 종호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1년 뒤 종호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졸음운전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였죠. 그때 장례식장에 저도 따라갔었는데 정말 휑하더라고요. 몇 명 없는 방문객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상복을 입은 종호만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 됐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종호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일부러 종호에게 종종 반찬 들고 가라고 연락하시고 가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온 종호가 한 번은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집 알아보려면 부동산 아무 데나 가면 되나요? 집? 왜? 이사 가려고? 지금 집 주인분이 전세 만료됐다고 전세금 올릴 건데 못 줄 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해봐서. 종호의 말에 엄마는 많이 짠해하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집도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종호 어머니가 퇴근하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라 저희 엄마도 너무 미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종호에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희 집이 작은 2층 주택인데 애초에 2층은 세를 줄 목적이어서 바깥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2층 집의 크기는 1층 반 정도긴 하지만 혼자 쓰기에는 결코 작지 않아서 종호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세를 한번 준 적이 있고 그 후로는 계속 비어있던 곳이어서 엄마는 그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종호가 그곳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종호는 집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호와 저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종호는 대학생이고 저는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마주치거나 같이 집에 있을 때면 친하게 지냈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 종호한테 내려와서 같이 보자고도 했죠. 그리고 저도 종종 올라가서 종호 방에서 놀기도 했고요. 나중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때는 친구일 뿐인데 뭐 어떻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종호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이성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인 종호가 멋있어 보였고 소개팅이나 미팅 간다고 하면 질투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종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가 생겼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저를 데려다 주고 가면 질투를 엄청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잔지 알아보고 만나는 거냐면서요. 친구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질투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사이로 지내다가 종호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호가 집에서 없어지자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그건 종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저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며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고요. 사귀자마자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고무신이 되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한 번씩 주고받는 전화, 편지, 휴가라도 나오면 같이 시간 보내고 데이트하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종호와 사귄다는 건 저희 부모님도 아셨어요. 부모님도 종호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저희 교제를 딱히 반대하지는 않으셨고요. 다만 종호는 대학생이고 저는 고졸이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기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은 하셨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종호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호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종호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종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했어요. 종호가 가장 원하는 회사는 저희 가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희 식당 근처가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손님들도 주로 인근 회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종호가 취업하길 원하는 회사분들도 저희 가게에 식사나 회식하시러 잘 오셨어요. 저랑 엄마는 종호에게 그 회사 가면 우리 가게에 동료들 자주 데리고 오라고 엄마가 대접하겠다는 말씀도 잘 하셨어요. 사이 체면은 장모가 세워주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종호도 어머님 생각해서 더 열심히 취업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그만큼 종호와 저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부부였어요.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 모두에게 저희는 의심할 것 없는 부부였죠. 엄마 주변 분들도 종호를 너네 사이라고 부르셨고 종호 친구들도 저를 재수 씨라고 불렀거든요. 종호와 저도 그런 호칭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저도 2층에 살고 있는 종호네 집에서 지낼 때도 많았고 엄마나 아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는 좀 걱정이 되니 혼인신고는 미리 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는데 종호는 취업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결혼은 당장 하지 않았어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나누었죠. 내가 취업 성공하면 너 호강시켜 줄게. 우리 바로 멋진 데서 결혼식 올리자. 신혼여행은 어디 갈까? 나는 하와이 가고 싶어. 하와이? 좋지. 그러자. 너 시간 나면 하와이 갔을 때 가고 싶은 곳 미리 찾아놔. 그럴까? 그리고 드레스 이런 것도 입고 싶은 거 미리 찾아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게. 고마워. 그렇게 알콩달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취업은 쉽지 않고 종호도 갈수록 많이 힘들어했어요. 종호 같은 경우는 원하는 회사를 뚜렷하게 정해놨었고 하위 지원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호가 원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원할 만큼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좋은 회사들이었고 그만큼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서류는 돼도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종호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또 떨어졌네. 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면접 보는 애들 보니까 스펙 진짜 빵빵하더라. 유학이나 교환학생 못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시무룩한 종호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최종까지 갔잖아. 그럼 뭐해. 결국 떨어진 걸. 이번엔 운이 나빴어. 다음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모르겠다. 내 주제에 너무 눈이 높은 건 아닌가 싶고. 아니야. 진짜 잘할 수 있어. 저는 종호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종호를 위해 내조도 열심히 했죠. 밥과 함께 각종 영양제와 보약을 챙겨줬고 종호가 차 타야 될 일이 있으면 늘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곤 했죠. 또 종호가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한테 돈도 많이 받아갔고요. 무엇보다 심정적으로 붙돋아주고 위로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저 때문에 힘낼 수 있었다는 말도 종호가 많이 했고요. 종호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그건 종호의 꿈이지만 제 꿈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호가 이번에 원하는 회사에 꼭 붙길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한 제 염원처럼 종호는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몹시 기뻐했고 저도 제 일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수고했다며 종호에게 한우 먹이고 백숙해서 먹이고 장어 먹이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종호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의 말처럼 곧 우리는 결혼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도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취업이 되고 나서 종호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들다는 이유로 늘 저에게 짜증을 내고 틱틱거렸어요. 얘기라도 좀 할라치면 귀찮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산책이라도 가려고 하면 자야 된다고 하며 불을 꺼버렸고요.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울 만큼요. 처음엔 인정 안 했습니다. 정말 종호의 말처럼 너무 피곤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 거라 믿었어요. 제가 아는 종호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적응되고 익숙해지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를 대하는 종호의 모습은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늘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무시를 했죠. 이런 것도 모르냐, 너는 아는 게 뭐냐, 그런 소리도 곧잘 했어요, 나중에는. 식당에서 쟁반 들고 음식 나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살아? 해보고 싶은 거, 배워보고 싶은 것도 없어? 라며 저를 깔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때 저보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줄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욕심이나 야망도 없냐며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회사 직원들하고 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면 배울 것도 많고 참 부러워. 그렇구나. 옷도 엄청 잘 입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이며 손끝까지 관리가 잘 돼 있다니까. 가만 보면 무슨 아나운서들 같은 여직원들도 많아. 예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럼 종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미영아. 응? 근데 너 옷 좀 갈아입으면 안 돼?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 좀 울렁거려. 아, 진짜? 이거 갈아입은 건데. 제 말에 종호는 비웃더라고요. 갈아입어봤자 식당에서 입었던 거라서 그런가? 넌 무슨 옷을 입어도 고기 냄새가 나. 약간 탄내 같은 거 있지? 좀 안 좋은 냄새. 아, 많이 나? 제가 무안해서 킁킁거리자 거기다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엔 다 향수 냄새 나고 그런데 너랑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도 네 냄새 배일 것 같아서 신경 쓰여. 겉으로는 고기 냄새가 얼마나 좋냐고 장난치면서도 속으로는 울었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날 제 방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몇 시간이나 껴안고 있었던 종호가 이제는 제 옷에 배인 냄새조차도 싫다고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향수를 몇 개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종호를 만날 때면 옷에다 향수를 늘 듬뿍 뿌렸죠. 그걸 뿌리면서도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 어땠는지 말해달라고 하면 종호는 말한다고 너가 알아? 라고 하던가 책이라도 좀 읽어라. 너 고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안 좋게 봐. 그러니까 책이라도 읽고 머리에 뭐라도 좀 채워. 라고도 했었어요. 종호가 점차 저한테 노골적으로 함부로 대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종호랑 사이 많이 안 좋니? 요새 종호가 영 너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보기 그렇더라.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지만 회사 다녀? 그리고 회사 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힘들다고 저렇게 툴툴거려?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아니야. 종호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네가 뭐가 못나? 그렇잖아. 종호는 학교도 좋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데 나는 고졸에 회사 같은 데는 다녀본 적도 없이 엄마 가게에서 서빙하고. 괜히 남들 간다고 덩달아 가서 등록금 낭비하지 않고 네 앞가름 잘한 거지 그게 왜? 그래도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고 할 때 갈 걸 그랬나 싶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씁쓸하게 웃자 엄마는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종호, 쟤 변했어. 지 원하는 곳 취업했다고 이제 변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고 8년이나 우리 집 살게 해주고 너랑 부부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봐.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진짜 못난 소리 좀 하지 마. 듣기 싫어. 저는 저를 지긋지긋해하는 종호와 저를 답답해하는 엄마 사이에서 참 제가 못났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종호의 마음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즈음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뜻밖의 서류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어요. 종호 앞으로 온 건데 제가 대리 수령하고 현관에서 바로 그걸 뜯었습니다. 무슨 고소라도 당한 건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서류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소장이었거든요. 종호가 바로 상간남이었습니다. 그 밑에 개요 및 내용을 읽어보니 같은 부서의 김서희라는 이름의 과장과 불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소장을 보낸 사람은 김서희 씨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김서희 씨의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종호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것 같고 회사 업무 핑계로 자주 모텔을 드나들었다며 두 사람이 모텔 출입하는 사진은 김서희 씨의 남편이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안 저는 너무 충격인데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집 안으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절망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는 일단 종호에게 주지 않고 제 방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호가 퇴근하는 걸 보고 2층으로 올라갔죠. 가게 안 갔어?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야? 피곤하네. 나 씻고 바로 자려고. 나가달라고? 너 여자 있니? 제 말에 종호는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뭐? 여자 있냐고. 제 말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렇다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맞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우리가 뭐 부부야? 결혼을 했어. 혼인신고를 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우리가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남들은 다 우리 부부인 줄 알아. 너는 부부 사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잠자고 할 거 다 아니? 야, 촌딱 같은 소리 하지 마. 부부 아니라도 할 거 다 해. 왜 이래? 촌스럽게. 그래, 나 촌스러워. 촌스럽고 무식해서 나는 당연히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았어. 법적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혼이라는 것도 있거든? 어디서 그런 건 들어가지고. 사실혼은 뭔 사실혼이야. 그냥 너네 집 2층에서 내가 새 들어 산 거고 너는 주인집 딸이고 연애 조금 한 거고 그게 다야 우린. 근데 연애 도중에 바람은 폈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라고? 됐다. 야, 그럼 지금 확실히 말할게. 우리 그만하자. 나 너랑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집? 나갈게. 나 안 그래도 집 알아보고 있었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저를 무슨 파리 쫓듯이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서로 호칭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다른 여자 생겼다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며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저와 헤어지고 싶었다면 저한테 정확히 말하고 끝내자고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바람핀 거 들키고 제가 따지니까 그만하자니요. 저에 대한 마음도 예의도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너 이런 애였니? 어떻게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래? 야, 그럼 우리 사이가 뭔데? 서로 여보 하니까 우리가 뭐 부부라도 된 줄 알았어? 입사하고 결혼식 하자며 혼인신고도 한다며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며. 안 했잖아 어쨌든. 너 같으면 너랑 결혼하고 싶겠어? 내가 어때서?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뭔 소린 줄 알아?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근데 넌 전혀 아니야. 고기 탄 냄새나 풀풀 풍기고
나이도 20대 후반인 애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 누가 너를 20대로 보겠냐? 학교며 직장이며 천지 차이야 너랑 난.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랑 계속 만나고 싶겠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바람은 네가 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줘? 네가 너무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충고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우린 끝난 거야. 종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옷을 챙겨 들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몇 시간이나 울었습니다. 단순히 종호와 헤어져서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를 그렇게 하찮고 귀찮게 여기는 저 남자와의 시간이 너무 기가 막혀 울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종호가 없는 그 방에서 한참이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해서 올라가 보니 종호가 자기 짐을 다 뺐더라고요. 와, 그 하루 동안 짐을 다 빼서 그 집에서 나간 겁니다.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온갖 욕을 하셨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저와의 관계를 떠나 돈 한 푼 안 받고 그 오랜 기간을 저희 집에서 살게 해주고 밥 먹이고 용돈 줘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짐 빼서 도망을 가냐고요. 저만큼이나 엄마 아빠도 배신감이 너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종호가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헤어진 것도 힘든데 그 이별이 너무 비참해서 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도망간 종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식당에서요. 회식이 있어서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한 회사명과 부서가 종호네더라고요. 혹시 종호도 오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라도 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일하는 거 하루 빠질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하지 말자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약 시간이 다 되니 그 부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요. 그 속에 정말 종호가 있더라고요. 종호 역시 몹시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엄마는 주방에 계셔서 종호를 미처 못 보셨어요. 엄마도 종호를 만나면 가만 안 있겠다 하셔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테이블은 다른 직원분이 가셔서 주문도 받고 서빙도 했어요. 저는 그 직원분께 일부러 저 테이블은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다른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소주 좀 더 주세요. 소주 좀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맡기로 한 직원분은 화장실 간다고 없었고요. 저는 불편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몇 병 드릴까요? 일단 2병 주세요. 네. 저는 소주 2병을 챙겨 그 테이블로 갔어요. 왠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종호를 힐끗 봤는데 옆자리에 한 여자가 종호에게 접시를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느낌상 그 여자가 아마 그 소장 속의 김서희라는 불륜 상대인 것 같았습니다. 과장인데다 연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련되고 미인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은 더 아리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황급히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저기 아줌마 여기 파채 좀 더 주세요. 종호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자리의 여자가 시킨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벙쪄서 종호를 가만히 봤습니다. 종호는 조금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식당 와서 주문하는 것처럼 아줌마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처음엔 기가 막혔고 그 후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없이 종호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종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못 들었나 봐요. 저기요, 여기 파채 좀 더 달라고요. 저는 그 여자도 가만히 봤습니다. 종호와 그 여자, 저는 진짜 손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종호의 다른 동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저는 그 즉시 탈의실로 돌아가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바로 상간소송 소장이요. 종호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해서 반송하려고 들고 왔다가 깜빡 잊어서 식당 안 탈의실 서랍 안에 며칠이나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파채와 소장을 함께 챙겨 다시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리고 파채를 그 여자 앞에 쾅 내려놨죠. 그 여자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파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호를 봤습니다. 종호야, 박종호. 제가 그렇게 부르자 거기 있는 동료 직원들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나 봤으면서 왜 아는 척 안 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죠. 다른 직원들도 의아해하며 종호를 보더라고요. 표정들이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종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어? 섭섭하다. 와이프 보고 아줌마라니. 그건 좀 아니잖아. 와이프? 제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 난리가 났어요. 종호는 얼굴이 질리다 못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옆에 여자도 놀라고요. 아니 그럼 박종호 씨 아내세요? 네. 대학교 때부터 같은 집 살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와이프를 모른 척.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하숙하던 집 딸이에요. 너 왜 장난치고 그래? 당황스럽게. 내가 그냥 너 하숙하던 집 딸이라고? 너는 하숙집 딸이랑 그렇게 잠도 자고 부부처럼 살아? 우리 부부였잖아. 혼인신고는 너 취업하고 나서 하자고 했고, 물론 결국 안 했지만. 제 말에 거기 있던 동료들 이게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종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제 팔을 확 당기더라고요. 잠깐 나와. 아, 왜 이래? 나 바빠. 손님 많은 거 안 보여? 저는 종호 팔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저희 종호 회사 동료분들 오셨는데 제가 뭐 더 드릴 건 없을까요? 없습니다. 와이프분인지도 모르고 실례를 했네요. 근데 종호 씨는 결혼했다는 소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안 했을까? 참 이상하네요. 종호는 거의 울듯이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야, 빨리 나오라고. 저는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고, 이거 전해주려고. 너한테 줬어야 됐는데 깜빡했어. 네가 집을 나가서 줄 수가 없잖아. 너 왜 이래 진짜? 이거 전해주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뭔데? 직접 봐봐. 거기 그렇게 적혀 있던데? 상간 위자료 소송. 법원에서 너한테 왔어. 제 말에 또다시 거기 분위기 난리가 났습니다. 종호도 제 말에 서류는 열지도 못하고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김서희? 라는 여자랑 너 바람 폈다며? 그 집 남편이 상간 소송했어. 네가 상간남이고. 이거 너한테 전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짐 다 빼서 우리 집에서 도망갔잖아. 그래서 못 줬어.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지금 줄게. 참, 그리고 이거 나도 너한테 할 수 있더라. 위자료 소송? 김서희 씨라는 여자랑 네가 바람 폈으니까. 제 말과 동시에 제 앞에 앉아있던 그 파채달라는 여자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여자가 김서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는 멘탈 나간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거 들고 가. 그리고 읽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던데? 제 말에 앞에 있던 그 여자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종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여자를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부서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쳤다면서. 저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종호 아내분, 네?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상황이 괜찮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해줄 거 줬으니 이제 됐어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엄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괜찮아? 응, 그래도 속은 시원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집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일은 그만하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앞치마를 벗어두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한참 밤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쏘다니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추우면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도 한 방 먹였으니까 이제 다 잊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방문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한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가요. 저희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씨 아내 되시죠? 네? 아, 네.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텐데. 누구세요? 저 김서희 씨 남편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놀랐습니다. 김서희 씨 남편이 찾아온 거였어요. 주방에 계시던 엄마도 나오시고 저와 엄마는 같이 앉았어요. 소장 아내분께서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두 사람과 같은 회사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아, 그래요? 저희 아내, 그러니까 서희는 원래 다른 회사였다가 제가 추천해서 이쪽으로 이직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거죠. 하여튼 소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종우 씨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눈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따로 증거를 모아서 그렇게 소장 보냈고 서희한테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소송 함께 보냈고요. 네. 그날 회식 이후로 회사에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워낙에 큰일이어야 말이죠. 그렇죠. 대단하시던데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요. 그러셨겠죠. 들어보니까 박종호가 아내분을 완전 모른 척 했다면서요. 네, 남인 것처럼 대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박종호랑 저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식도 안 올렸어요. 사실혼도 결혼으로 인정되는데요, 뭐. 제가 여기 찾아온 건요. 혹시 남편 상대로 위자료 소송 진행하실 건가 싶어서요. 원하시면 제가 증거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저도 쉽게 모은 건 아닌데 소문 듣고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명함을 건네줬어요. 여기 제 번호인데 증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런 일로 상부상조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그것들 소송 당할 거면 제대로 다 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 저도 아내한테 배신감이 크고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하시면 제 일 담당해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러더군요. 참, 그것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네, 저는 뭐 들을 수가 없죠. 박종호 씨는 사직서 냈어요. 아직까진 회사 다니고 있지만 곧 사직서 수리되면 나갈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호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소문이 회사에 다 났는데 더 다닐 순 없죠. 아무리 철면피라고 해도. 누가 그런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사랑 바람이나 피고 멀쩡한 와이프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그 사람 아마 저희 회사 그만둬도 비슷한 업계로 재취업은 힘들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런 소문 금방 돌거든요. 저희한테는 심각한 일일지언정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가십거리겠어요. 벌써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겠죠. 처신을 그렇게 하면 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호가 그 일 이후로 사표를 냈다는 거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뒷맛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토록 간절하게 입사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듯 퇴사를 하게 된 게 말이에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한 가족처럼 대해준 저희 가족을 외면한 것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유부녀 상사랑 바람핀 것도, 마지막까지 저에게 눈꽃만치의 예의도 없이 군 것도, 이렇게 된 거 결국 다 본인이 자초한 거였죠. 저희 엄마도 꼬시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하시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며칠 뒤 종호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내쫓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빠를 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종호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저희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가 종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관뒀어. 다음 주까지만 다니고 이제 나와. 속 시원하니? 고작 그 정도로 속 시원하겠니? 너 같으면? 종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이성적으로도 내가 싫어졌다고 해도 최소한의 의리도 고마움도 없어 넌? 제 말에 종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멋지게 살고 싶었어. 있어 보이게. 유부녀 상사랑 바람피는 게 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내 지난 과거를 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선 너도 없었으면 했고. 고마운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것보다 그냥 과거는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살고 싶었어. 과장님, 내 눈에 참 멋있어 보이는 거야. 세련되고. 이성적인 어떤 감정보다는 동경의 감정이 컸어. 그런데 그런 여자가 술 먹고 나한테 기대니까 좋더라. 그땐 우리가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고 쿨해 보이고 좋았거든. 근데 나 소장 받고 회사에 소문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과장님은 도망치듯 퇴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나 참 한심한 짓 했구나. 진짜 한심하고 멍청한 건 나였구나 싶어. 종호는 그 자리에서나마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말하더라고요. 어설픈 변명 대신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너한테 고마운 거, 어머님 아버님이 나 가족처럼 대해주신 거 모르겠어? 정말 고맙고 나 용서 못할 나쁜 새끼인 거 아는데 그냥 과거는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 그땐 그런 게 다 구질구질해 보였고 돈 없고 빌빌거리는 내 과거를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창피한 게 아닌데 참 따뜻하고 고마운 건데 이렇게 일을 치르고 나니 깨달아지네. 그러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도 다 놀라서 쳐다봤지만 종호나 저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없던 일 안 되고 나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다 끝난 거 알아.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진심으로 하는 사과야. 그것뿐이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종호를 한참이나 보다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호와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가봐. 종호는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 하지 않았으면 너랑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치? 이제 와서 할 필요도 없는 소리지. 맞아. 종호는 울먹거리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종호는 그렇게 말하고 터벅터벅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참 사랑했고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게 살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호가 미운 것을 떠나 저에게 그토록 상처 준 것을 떠나 그날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위자료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하라고 하셨지만 회사 그만두고 상간남 딱지가 붙은 것만 해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고 한심하다 할지언정 한때 남편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사람을 벼랑 끝까지 밀고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더 이상 종호를 떠올리지 않고 제 삶에 충실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 가게 일을 열심히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건 여태까지 잘 모아두고 있어서 나중에 저 혼자 살 집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출은 좀 껴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종호와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하려고 모은 건데 이제는 혼자 살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슬프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도 많이 털어냈고 제 스스로를 더 아끼고 보살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때는 종호가 하도 자기 회사 사람들이랑 비교질을 하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인가 싶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강단도 있고 주관도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아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호 역시 뒤늦게 깨달았고 망신도 제대로 당한 만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이혼을 준비하시고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한 해 만에 큰 소리가 나왔다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나름 왕래도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던 저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났냐고요? 바로 저희 할머니의 지독한 차별과 큰엄마가 저지른 겁도 없는 짓 때문이죠.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집에 난리 대잔치가 일어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가댁 조부모님과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겐 형, 그러니까 저한텐 큰아빠가 계시는데 그 집엔 연준이라는 이름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촌 오빠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가 외동딸이고요. 보통 저희 할머니 연세 때의 분들은 남녀 차별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들을 좀 더 좋아라 하시고. 저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저희 할머니는 유독 그 차별이 심한 편이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이 명확하시다 보니 큰아빠네 아들인 연준 오빠만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빠에 대한 그 짝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30 다 된 그 큰오빠를 만지면 다를세라 애지중지합니다. 반면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 표현으로는 저는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니까요. 저를 낳고 할머니는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저희 엄마를 닥달하셨다는데 엄마는 애초에 하나만 낳고 싶으셨고 저 하나만 잘 키우겠다 하셔서 할머니랑도 갈등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할머니 눈에만 잘나빠진 연준 오빠는 재수 후 근근히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큰아빠네 지인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맨날 그만두고 자기 사업 하고 싶다고 징징거린다고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대기업을 갔든 저희 할머니에게 저는 여전히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난 척해서 연준 오빠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염려할 정도니까요. 같은 여자면서 어쩜 저렇게까지 차별하고 저를 업신여길까 할머니의 머릿속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저는 음식 준비와 명절 준비를 돕고요. 오빠는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식사를 할 땐 무조건 고기 반찬이나 귀한 음식들은 다 오빠 차지예요. 제가 먹을라 치면 눈치를 주면서 야, 니는 살 좀 안 빼나? 기집애가 다리통이 무슨 코끼리만 하노. 그만 몰아. 그러십니다. 할머니가 저 말을 하면 오빠 놈은 킥킥거리며 얄밉게 고기 반찬을 낼름낼름 집어먹습니다. 저 평범한 체형이지 통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건 고기 한 점도 아까우신 거죠. 반면 오빠 놈은 맨날 먹고 들어 누워만 있는데 키도 작고 살도 엄청 쪘습니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시력도 엄청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 끼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아서 머리에 비듬까지 보일 정도예요. 솔직히 가족만 아니면 겸상도 하기 싫을 정도인데 저희 할머니 눈엔 현빈, 정우성보다 잘생겨 보이시겠죠. 할머니가 눈에 띄는 차별을 하시다 보니 차별에 익숙한 오빠도 진짜 짜증나게 굽니다. 들어 누워서 저한테 물 갖고 와라, 과자 좀 들고 와라 등등 시켜 먹어요. 어렸을 땐 멋모르고 심부름 해줬는데 나이 들고 저도 열받아서 오빠 너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 따지면 이 얄미운 오빠 놈은 할머니를 부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고요. 이 기집애가 어따 대고 오빠한테 오빠가 좀 해달라 하면 하면 되지. 기집애가 그렇게 엉덩이 무겁고 게으르면 안 되는 기다. 알겠나? 오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하라고 해요. 이게 어디 말 대답이고? 너네 엄마가 그래 가르치드나? 저희 할머니가 핏대 세우면서 화내는 것도 듣기 싫어서 그냥 웬만한 건 그냥 해줍니다. 속으론 부글부글 하면서도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 몇 번 말했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짜증을 내시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전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는데 한두 달에 한 번 가는 거 정도야 꾹 참을 수 있었죠. 그나마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부터는 더 드문드문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6개월 전에 할머니가 자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혼자 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기 싫다고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싫다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현지인데 어머님이 현지한테 말도 함부로 하시고 막 대하시는데 같이 살기 싫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나이도 드셨고 저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네 가서 사시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손자도 있는데 연준이 실컷 보고 사시라 그래. 형님이 좀 어렵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일단은 우리 집에서 좀 살고 나중에 형님네가 어머니 좀 모시자.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집으로 꼭 오고 싶다고 하시잖아. 참 기가 막히네. 우리 현지만 보면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는 왜 낳았냐고 하시면서 정작 사는 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 잘난 큰아들네는 패 끼치기 싫어서 그러신 거지? 아, 거참.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만데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난 안 모실 거야.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시고 살아. 그렇게 엄마 아빠는 크게 싸우셨어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긴 싫어서 제가 따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엄마랑 둘이 살까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무대뽀로 인해 결국 할머니는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 엄마도 나름 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집 있지? 그거 하나는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시골집이라 뭐 얼마나 나갈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그거 팔아서 너 결혼하면 보태줄게. 할머니 말 진짜 믿을 수 있어? 있던 재산 전부 큰아빠한테 줬잖아. 큰아들이 최고라고 믿는 분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 집 하나는 꼭
꼭 우리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네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일단 1년만 우리 집 살고 큰아빠네로 가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살기로 하셨어요. 싫었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는 저녁에 잠깐씩 있는 거니까 별 문제가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즈음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할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엄마와 아빠는 같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랑 상관없는 일이라서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하셨고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붙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 관련 미팅을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던가 말던가 TV 소리도 크게 해놓으시고 문도 벌컥벌컥 여세요. 제가 일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기집애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지랄이고 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치세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도 잔소리를 엄청 하세요. 자꾸 머리카락 흘리고 다닐 거면 그냥 빡빡 밀라고요. 게다가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난리세요. 밥 먹을 땐 깨작거린다고 잔소리,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잔소리,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한테 나 나가서 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엄마는 아빠에게 말해서 할머니 큰 아빠네서 모시라 말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엄마와 연준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오빠한테 물었죠. 오빠도 재택근무해? 왜 평일에 집에 있어?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다. 사업할 거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눈치 보면서 안 살 거거든. 사업? 무슨 사업? 그런 게 있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회생활도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은 아무나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할머니 낮잠 주무실 때 큰엄마에게 따로 말했죠. 형님, 어머님 좀 모셔갔으면 해요. 솔직히 집에 현지만 있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현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요. 애가 재택근무 중이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랑 있는 게 스트레스라 방 구해서 나갈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에도 큰엄마는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도 계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왜요? 형님은 집에 계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연준이도 집에 있는데. 연준이 사업 준비 도와준다고 바빠서 나도 요새 집에 거의 안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 집에 살고 싶으시다잖아. 저희 엄마는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전까지 어머님 갖고 있던 선산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형님네로 다 갔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들고 갔으면 사실 어머님을 모셔도 형님네가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엄마의 말에 큰엄마는 실실거리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큰아들 주고 싶으시다는데 뭘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 살기 싫으시다잖아. 애초에 왜 어머님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지 그랬어. 나는 몰라. 동서가 알아서 해. 큰엄마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사람 속을 잘 긁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셨는데 연준 오빠가 회사 관두고 집에 있는 걸 알고 툭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큰아빠네 집도 저희 동네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있을 땐 손 하나 까딱없이 밥 차려달라 하시더니 연준 오빠가 오기로 하니까 본인이 직접 장 봐서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리만 하시고 밥은 저한테 차리라고 하시고요. 오빠라는 놈은 할머니가 그렇게 챙겨주시든 말든 뭐 하나 드셔보시라고 사오는 것도 없이 맨손으로 달랑달랑 저희 집 와서 밥만 처먹고 갑니다. 당연히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오빠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으신지 내 강아지 많이 먹으라고 막 밥을 더 주세요.
그러면 오빠는 짜증을 내며 나 배부르다니까? 어휴, 그래도 많이 먹어라. 그래야 힘나서 사업도 열심히 하지. 아, 안 먹어. 오빠는 나이를 30 가까이 처먹고도 할머니한테는 무슨 7살 어린애처럼 짜증을 부립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오냐오냐 하지만요. 오빠가 남기면 할머니는 저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아깝다면서요. 제가 잔반 처리인가요? 저도 먹기 싫다고 하면 저한테는 그럼 이걸 버리나? 기집애가 음식 아까운 걸 모르노?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참을인을 되새기며 꾹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도 보기 싫고 오빠 놈도 보기 싫어서 노트북 챙겨들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일하면서 시간을 죽일 때도 많았어요. 내가 왜 내 집, 내 방 놔두고 밖에서 일을 해야 하나? 이놈의 재택근무는 언제 끝나나? 아니, 그 전에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나가시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저희 준다고 했던 시골 할머니 집. 그게 알고 보니 이미 팔렸다는 거였죠. 큰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연준이가 카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할머니가 자기 집 팔아서 그 돈 오빠한테 줬다고요.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그 집 하나마저도 큰아빠네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 엄마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셨어요. 할머니는 애초에 팔아서 있지도 않은 걸 우리 준다고 한 거냐고 화를 내셨죠. 할머니는 오히려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내시더라고요. 내가 내 집 팔았는데 그거 갖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나 니는? 어디서 막대 먹은 짓이고? 어머님,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산이며 밭이며 다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현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그나마 약속한 그 집까지도 팔아서 연준이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판 거 아니냐고. 네가 뭐 맡겨놨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엄마는 정말 혈압이 올라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애초에 외로워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게 아니라 집을 팔고 살 집이 없으셔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 집은 팔아서 오빠 줬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그냥 형님네 가서 사세요. 줄 건 형님네 주고 왜 저희 집 와서 이러세요? 아이고, 늙은 시어매 쫓아낼라고? 동네 사람들아, 이 며느리가 시어매 쫓아낸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뒤져야겠다. 내가 뒤져야 니는 속 시원하제?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니는 뭐 잘했다고? 어디서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뭐라고요? 내 말 틀린나? 네가 그럼 연주내미처럼 아들을 낳아주든가. 어디서 쓸데도 없는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선 내가 니한테 딸내미 망고 필요 없다고 아들 하나 낳으랬나 안 낳으랬나? 어머님, 저는 우리 현지만 잘 키울 거예요. 이지랄 하드만. 엄마도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따지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현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직장 잘 다니고 본인 앞가름 잘하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럼 됐지. 그러면 뭐하노? 그래봤자 딸내미인데. 엄마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무슨 말을 더해요.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솔직히 할머니의 시골집이 뭐 대단한 돈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위치도 그냥 시골이라 팔아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엄마는 평생 큰아빠네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여태껏 받은 거 하나 없으니 그 집만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그 집마저도 애초에 큰아빠네, 그것도 사촌 오빠놈한테 간 거였으니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말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할머니를 엄청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도 아빠한테 엄마 욕을 해대며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그 집이 큰아빠네로 넘어간 거란 아빠도 실망이 엄청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제주도 사는 지인분이 자연산 전복을 보내셨어요. 귀한 거라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보자마자 큰아빠네를 불렀습니다.
개수가 그 정도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신선한 전복이라 몇 개는 회로 먹고 구워서도 먹기로 했어요. 엄마는 내장은 따로 모으고 회로 손질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상에 올려놨는데 큰아빠네가 허겁지겁 다 먹더라고요. 진심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대보지도 못했어요. 전복 못 먹고 살아본 것도 아닐 텐데 자기들끼리 처먹는 거 보니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구워도 주셨어요. 저는 생으로 먹는 것보단 살짝 구워서 먹는 걸 더 좋아해서 그건 제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복을 들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제 손등을 소리나게 탁 때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손등을 맞아서 너무 아파서 전복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노려보더니 그 전복을 들고 오빠에게 주더라고요. 연준아, 니 무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 뺏어가다니요. 보통 그러면 오빠라도 아니라고 저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오빠 놈이 신나서 지가 처먹었습니다. 저도 못 참고 따졌죠. 제가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니는 돼지가 작작 좀 먹어라. 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작작 먹으래요. 진짜 돼지는 앞에서 구운 전복 잘도 처먹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금 과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도 참다 터진 거였어요. 할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이 뒤집혀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젓가락을 던지노?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쫓아나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상 위에 있던 전복 접시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큰아빠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나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무슨 짓이야? 엄마는 아랑곳 않고 할머니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전복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치는 거예요? 할머니도 지지 않고 따지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니는 위아래도 없나? 예, 이제 없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시냐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염치 없는 큰아빠네 가족에게도 따졌어요.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연준이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식당 왔어? 먹어보란 소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처먹어?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이야? 그러자 큰엄마도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먹으라고 불러놓고 왜 난린데? 내가 불렀어요? 어머님이 불렀지? 치사해 진짜. 안 먹고 만다. 무슨 전복 몇 개 이 난리람? 동서 없이 자랐어? 이깟 전복 뭐 얼마나 한다고 접시까지 뒤엎으면 난리야. 예, 말 잘하셨네요. 이깟 전복 먹으면서 그쪽 식구들끼리 처먹으니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래도 아들이 저래도 형님이 엄마라면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키우시니까 연준이가 버릇이 없는 거라고요. 그 말에 큰엄마도 눈 뒤집히더라고요. 큰아빠도 덩달아 따지고요. 말 다 했어? 재수씨, 말 다 했어요? 그 말이 심하네? 그러면서 할머니도 덩달아 따지셨어요. 내가 내 손자 챙기는 건데 네가 뭔데 난리고. 먹을 게 있으면 내 귀한 손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저 쓸데없는 기집애 입에 들어가는 게 좋겠나?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눈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손자? 내 손자는 무슨 어머님 평생 헛짓거리 하면서 사셨어요. 어머님이 내 새끼 하면서 부둥부둥 키운 연준이 제 어머님 친손자 아니거든요? 엄마의 말에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큰엄마가 엄마를 확 밀치는 거예요.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아랑곳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형님 위해서 무덤까지 이 얘기 갖고 갈라 했는데 이젠 나도 못 참겠네요. 형님 솔직히 말하세요. 연준이 아주버님 아들 아니잖아요. 아주버님 무정자증이라면서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 생긴 애라면서요. 충격적인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엄마를 확 떠밀더라고요. 엄마는 그 바람에 뒤로 자빠지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래? 정신 나갔어?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큰아빠와 할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빠도 얼빠져 있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그래요. 형님이 연준이 나왔을 때 그 병원에서 형님이 자기 엄마랑 하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애가 안 들어서서 검사했는데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이래요. 근데 그 결과는 형님만 들었고 아주버님한테는 말 안 해서 모른다면서요. 게다가 마침 그 하룻밤 잔 동창이 아주버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티는 많이 안 날 거라고 했던 말까지요. 그 말에 할머니가 몸이 뻣뻣하게 굳으셔서 큰엄마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고? 야가 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에요. 동서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큰아빠는 뭔가 생각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엄마 팔을 붙잡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이래? 아니야. 동서가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그때 검사한 거 맞잖아.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당신이 알려줬고. 그리고 연준이 들었었잖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연준이가 당신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란 말이야. 그때 그 새끼 아들 아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던 그 동창이란 놈 말이야. 큰엄마는 놀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모르는 어떤 일이 큰아빠네 집에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걔는 진짜 그냥 친구라니까. 일단 따라와. 그렇게 큰아빠는 큰엄마를 끌고 따라갔습니다. 연준 오빠도 충격받아서 일단 따라갔고요. 할머니는 넋이 나갔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씩씩거리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당신 미쳤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애는 태어났고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연준이 쟤나 다 사람 긁어대는데 내가 누굴 위해 모른 척 해줘야 돼? 그 말이 진짜 사실이란 말이가? 할머니는 떨리는 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진짜 연준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큰애가 다른 남자랑 가진 애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때 애기 낳고 병원에 있을 때요. 어머님이 저보고 형님 산후조리 해주라 그래서 병원 갔을 때 들었다고요. 솔직히 듣고 이걸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미 애는 태어났으니 그냥 모른 척 덮으려 했어요. 그런 걸 왜 모른 척 하노? 그때 말했어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형님 본인이 말해야지. 그걸 제가 왜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연준이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다 쓰러지셨어요. 엄마 아빠는 놀라서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선 일시적으로 너무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며 수액 맞고 좀 쉬시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또 연준이가 진짜 내 손주가 아니냐며 당장 큰엄마 부르라고 난리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 집도 난리가 났겠죠. 저희 아빠는 이 일로 엄마에게 따졌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쩌냐고. 하지만 엄마도 지지 않고 따지셨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나도 그냥 무덤까지 덮고 살려고도 했어. 근데 그날 하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똑같아. 현지는 내 새끼고 당신 새끼는 아니야? 어머님이 그 집 식구들이 현지한테 그러고 있으면 당신이 따졌어야 해. 화내고 뭐라고 했어야 해. 바보같이 가만히 있더니 또 나한테만 이러시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형님네 이제 파토 났는데 어떡해? 그게 왜 내 탓이야? 애초에 다른 남자애까지 뻔뻔하게 낳고 거짓말한 형님 때문이고 손자랍시고 평생 싸고 돌면서 현지만 구박하던 어머님 때문이고 재산 다 받아 처먹으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어했던 이기적인 아주버님 때문이지.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평생 숨겨? 그러게 말이야. 참지 말고 다 터트릴걸. 내가 누굴 위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하고도 갈라설 걸 그랬어. 뭐라고? 자기 가족 하나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는 당신 모습 보고 정남이 떨어진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나도 이제는 안 참아. 나는 내 딸하고 살 거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더 이상 어머님 안 모실 거고 형님네도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꾸 나한테 희생 강요하면
당신하고도 안 살 거고 내가 홧김에 하는 소리 아니고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뜨셨어요. 솔직히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정도면 참고 참은 게 맞으니까요. 저는 만약 엄마 아빠가 갈라선다면 엄마와 둘이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엄마 정도 모시고 살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요. 엄마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오자 아빠도 처음엔 갈라서자고 난리치시다가 나중엔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갈 데가 어딨냐고 모시자고 해서 엄마는 진짜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난리가 있을 때 친척분네 집에서 잠시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 집에도 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아빠한테 시켜서 큰아빠와 연준 오빠 유전자 검사하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하기 전에 큰아빠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엄마 말대로 친자 아닌 걸로 나왔고요. 저희 할머니 그 소식 듣고 또 쓰러질 뻔 하셨어요. 그러다가 큰엄마네 집 직접 가서 머리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씨 베고 와서 뻔뻔하게 이 집 손자인 척 했냐고요. 그러면서 집 판 돈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내 손자도 아닌데 저놈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요. 큰엄마는 못 준다고 버티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하셔서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빠가 할머니 안 모실 거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해서 엄마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동이 좀 잠잠해질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현지야, 내가 세상에 내 친손주 냅두고 엄한 놈을 먹이고 돈 쥐어줬다 아이가. 아이고, 내가 엄한 데다 그 지랄을 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현지야, 할머니 좀 보러 온나? 내가 죽겠다 아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저런 소리도 하다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현지예요. 손자 아니고 손녀요. 할머니한테는 아들 아니면 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 너무 크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앞으로 저한테도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인데 내가 너무 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도 최소한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진짜 할머니니까 살면서 아예 모른 척 할 순 없겠지만요. 아빠는 할머니에게 작은 집을 구해주셨고 할머니는 현재 거기서 혼자 살고 계세요. 큰아빠네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연준 오빠도 큰 충격받고 집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엄마 눈치 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손녀라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욕먹고 쓸데없는 기집애라는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할머니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죠. 도대체 할머니에겐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을까요? 결국 그 성별 하나로 지독하게 차별하시다가 그 한없는 애정이 엉뚱한 곳으로만 갔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지만요. 옛날뿐이라 남녀 차별이 있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용인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연애 때는 늘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든지 제 위주로 맞춰주었던 사람이었죠. 연애 기간은 1년 남짓이었지만 저나 그 사람이나 서로를 참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흔쾌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주변에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니 걱정도 많더라고요. 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그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느냐고요. 네, 그 남자는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몹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요.
남자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인연을 끊었다고 했고요. 그 일로 어머님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했습니다. 연애 때도 느꼈지만 그 남자는 자기 엄마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도 느낄 만큼요. 그걸 다 아는 제 친한 지인들은 홀 시어머니의 효자 남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 남자가 자기 엄마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가족한테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가족 잘 챙기고 신경 쓰고 잘 하려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지만 저랑도 가족이 되면 저한테도 그렇게 잘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남편과 어머님 사이가 일반적인 모자지간보다 각별하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안 됐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다 결국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지 안타까웠고 저도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어머님도 두어 번 만나 뵀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하다던가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만약 그때 뭔가 이상했더라면 결혼까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홀 시어머니와 효자 아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과 15분 거리에 사셨는데요. 가까이 사시기도 했고 왕래도 몹시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저녁 드시러 3번은 더 오시는 듯 했고 저희도 종종 갔어요. 아들도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어머님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몹시 자주 저희 남편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갔거든요. 어머님께 잘하려고 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괜찮았어요. 다만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거였죠. 두 사람 다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연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트든 산책이든 제가 나가자고 하면 귀찮아하고 피곤해했죠. 연애 때야 데이트한다고 밖에서 만나니까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 외출하는 걸 몹시 귀찮아하는 사람이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부르면 남편은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5분 대기조처럼요. 마트도 산책도 밥집도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싫은 내색 없이 바로 갔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급성 장염에 걸려 설사하고 복통으로 힘겨워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탈이 났나 싶은데 갈수록 너무 배가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남편에게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는데 남편이 자기도 3교대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죽겠다고 택시 타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좀 가자는데 아픈 것보다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나를 찬밥 취급하나 싶고요. 제가 너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안 죽는다며 택시 잡으면 바로 앞에 오니까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서러웠죠. 그 일로 한동안 남편과는 말도 안 할 정도로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병원 가자고 하면 아예 달랐어요. 남편은 회사 반차까지 쓰면서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냥 간단한 진료 보는 것도요. 제 입장에선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따지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인정머리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픈 사람이잖아. 정신과 진료 받으러 간 거야. 당연히 내가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괜찮으시다며 그냥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 진료만 받는 거라며.
어쨌든 우리 엄마 아픈 사람이라고. 나도 그때 아팠어.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수액 맞고 좀 있으니까 다 나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네가 유난 떤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면서 내가 배 아프다고 병원 가자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질투해? 설마? 어머님을 상대로 질투하냐고 하니까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은 저보고 심보 좀 곱게 쓰라고 자기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고 자리를 떴습니다. 솔직히 과거에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어머님이 고통을 받으신 건 맞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때 당시로선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도 남편은 끊임없이 자기 엄마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들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용하는 듯 했죠. 남편은 주말에 어머님과 놀러도 잘 갔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보자고 하면 남편은 거절없이 무조건 갔죠. 어머님은 저한테는 피곤할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만 가신다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우리 엄마 진짜 착하다니까. 며느리 생각하는 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그럽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하고 시어머니만 놀러 가는 거고 저는 집에 있는 거니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서 똘똘 뭉쳐 저를 따돌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했고 완전 신혼기간인데 저는 어머님한테 남편을 거의 뺏기다시피 한 느낌으로 혼자서 지내는 일이 많았던 거죠.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로워진 거였어요. 그뿐인가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또 통화도 엄청 자주 합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게끔 바꾸고는 폰을 살짝 떼놓고 통화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쩔 땐 책상이나 식탁 위에 폰을 올려놓고 할 일 하면서 통화를 할 때도 많았고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엄청 자주 오는 편인데 한 번 전화를 하면 엄청 길게도 합니다. 스피커폰이다 보니 대화 내용을 저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데 별거 아닌 대화에도 두 사람 다 하하호호 뭐가 저렇게 재밌고 즐거울까 싶을 정도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는 부쩍 차가워지고 냉담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어머님한테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죠. 게다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는 일도 많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 저랑 남편이 부부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이 무슨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저녁 먹으려고 제가 채소 씻고 남편이 고기 굽고 있으면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 고기도 잘 굽는다고 허리를 감싸서 고기 굽는 걸 구경하거나 엉덩이를 톡톡 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스킨십이 많고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이 겉절이나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 일이 있어도 꼭 남편한테만 먹어보라고 입에 먹여주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 혼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랄까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희 집을 본다면 아마 남편과 저희 어머님이 부부인 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애틋하고 좋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죠.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이상할 정도로요. 엄마랑 아들이 사이가 좋은 거라고 연애 때부터 남편이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며 애써 정신승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다정한 부부 사이에 불청객처럼 끼어있다는 더러운 기분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남편만 그러나요?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웨딩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신혼집이라면 의뢰 그렇게 하지 않나요? 비싼 돈 들여서 찍은 웨딩 사진이고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거 좀 치워라. 사진을요? 왜요, 어머님? 아유, 촌스러워. 누가 요즘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결혼 사진을 붙여놓니?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저희 집이고 결혼 액자인데 좀 과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나빠서 따졌죠.
신혼집이 다 그렇죠 뭐. 제 결혼한 친구들도 집에 가보면 웨딩 사진 다 해놔요. 네 친구들도 다 너랑 비슷한 애들인가 보다. 나는 집에 저런 웨딩 사진 걸어놓은 거 그렇게 센스 없고 촌스럽더라. 아휴, 저게 뭐야. 차라리 예쁜 풍경화 같은 그림을 걸어놓든가. 그리고 어머님은 그 뒤에 정말 그림도 하나 사오셨어요. 그 그림은 제 취향도 아니었고 제가 왜 굳이 웨딩 사진을 떼고 그 그림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그림은 작은 방에 치워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웨딩 사진 빼고 그 그림을 걸어놨더군요. 이게 뭐야? 웨딩 사진은? 방에 치워놨는데? 왜? 엄마 말대로 좀 촌스럽긴 해. 저 그림 해놓으니까 훨씬 화사하고 예쁘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안일은 전부 어머님하고만 상의하고 제가 싫다고 해도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버립니다. 웨딩 사진만 그런가요? 저희 집 이불이며 식기들 다 촌스럽다 센스 없다며 입을 대셨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공청기를 새로 샀는데 남편이 골랐거든요. 색깔이 진한 남색이었는데 그거 보고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골라도 이런 걸 고르냐고 칙칙하다면서 이게 집이랑 어울리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고른 건데요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공청기 자체는 예쁜데 집 인테리어가 이상하니까 안 어울린다 그러시더군요. 집 인테리어는 제가 했다 보니 기어코 제 욕을 하고 싶으신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들이 그러대요. 너네 어머님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저도 징그럽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펄쩍 뛰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만 신경 쓰고 잘하려고 하고 어머님은 본처 같은 모습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제 흉을 자꾸 보고 남편 앞에서 자꾸만 저를 깎아내려고 하시고 그 속에서 저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한 결혼은 아니었는데요. 이 기분은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속에서 뭔가가 계속 꾹꾹 차다가 결국 터놓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상한 데서 질투가 심하고 예민하다며 왜 자기랑 엄마를 이상하게 보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그따위 이상한 취급하면서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나 아무리 자기라도 가만 안 있어. 이러는 겁니다. 자기 엄마 건들지 말래요. 저 그 말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유난스러운 효자인지도 몰랐고 또 어머님도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모자관계 이상의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더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이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 푸닥거리하고 난리나 칠 수 있죠.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더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효자 아들이고 사이 좋은 모자관계일 뿐이거든요. 그 속에서 저만 환장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빨리 갈라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야근을 해야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지 주변 소음이 다 들리더군요. 제가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어차피 엄마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셨구나 생각하며 알겠다고 말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다던 남편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안 누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주변 소음이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으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들린 건 아니지만 얼핏 대강의 대화 내용은 다 들리더라고요. 저 없을 때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할까 싶어서 저도 전화를 끊지 않고 그 대화를 듣게 되었죠. 뭐래? 야근한다고 늦는데. 어머 그래? 아유 잘됐다. 그러면 우리 한우 사다가 먹을까? 아까 지나가다 보니 요 앞에 고깃집에서 할인하던데. 아 그래? 좋지. 너 소고기 좋아하잖아. 아까 사올까 하다가 솔직히 영주 개는 주기 아까워서 안 샀거든. 안 온다니까 잘 됐네. 사올 테니까 너 실컷 먹어. 좋지. 내가 사올게 엄마. 아휴 됐어. 너는 쉬고 있어. 엄마가 사오면 되니까.
차돌박이도 사다가 된장찌개도 끓여줘야겠다. 아, 맛있지. 우리 엄마 된장찌개. 영주 걔는 이런 거 안 해주니? 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럴 것 같더라. 아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결혼 허락은 했다만 걔는 뭐가 그렇게 쓸만한 구석이 없니?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는 뭘 보고 그런 애를 좋아한 거야? 착하잖아. 그거 하나 보고. 솔직히 내가 봐도 딴 건 그저 그래. 착한 건 맞고 그냥 눈치 없이 맹한 거 아니고? 착해. 뭐 눈치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게 좋아. 눈치 빠르고 그랬어 봐. 내가 이 집 담보로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 그런 것도 다 눈치 까고 얼마나 난리를 칠 거야. 하긴 둔탱이가 낫다. 너무 여시 같은 게 우리 아들 쥐고 흔들려고 하면 내가 그 꼴은 또 못 보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저 그 대화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놓고 저를 맹하고 눈치 없다고 뒷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집을 담보로 어머님한테 돈까지 빌려줬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아니 저 몰래 할 수 있나요?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고 배신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길로 전화를 끊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는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겠구나 라는 확신이요. 저는 그렇게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였죠. 회사 일이 밀려 있었지만 그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으려다 제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주기 아까운지 고기를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참 먹는 거로도 더럽고 치사하다 싶었습니다. 저럴 거면 그냥 둘이 살지 굳이 나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늦게 온데 놓고 왜 지금 와? 네 거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좀 사올래? 저는 너무 치사하고 어이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이서 실컷 드세요. 자기가 늦게 온다고 했잖아. 누가 뭐래? 너는 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놓고 왜 남편한테 삐딱선이야. 그럴 거면 나와서 사와, 네 거. 네 거, 내 거. 이미 이혼을 하겠다 결심했지만 참 끝까지 치사스럽더라고요. 안 먹는다니까요. 됐고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이혼하자. 제가 난데없이 이혼 얘기를 하니까 남편과 어머님 둘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혼? 갑자기? 아까 통화할 때 전화 안 끊었더라?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하는 대화 내용 다 들었어. 내 욕하는 거부터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머님 빌려드렸다는 얘기까지. 제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저기 그게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뭐야? 이럴 거면 왜 결혼한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제가 따지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그래, 너 없는 자리에서 네 얘기한 건 미안하다. 근데 뭐 대단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얘기도 못하니? 그리고 고작 6개월 살고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들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신 거 아닌가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혼하고 빠져줄 테니까 어머님 아들 끼고 사세요. 당신도 그렇게 눈물나게 아까운 엄마 잘 모시고 그러고 살아. 난 빠져줄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고.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 그럼 이게 정상이야? 결혼하고 주구장창 어머님하고 시간 보내고 통화하고 어머님은 하루 걸러 집에 드나들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나한테 꺼내지도 않지. 내가 진짜 당신 아내는 맞아?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네, 그러세요. 원하시는 대로 그 귀한 아들 고이 반품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끼고 사세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괜한 여자 또 만나서 결혼하겠느니 어쩌느니 하지 말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너네 엄마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 뭐? 너네 엄마? 말 다 했냐? 그래,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니? 이 집 내가 반 해온 거 알지? 너네 엄마 돈 빌려준 건 알아서 하고 내가 이 집 살 때 해온 돈 똑바로 재산 분할해서 빨리 끝내자. 눈치 없이 내가 이제 빠져줘서 미안하네. 두 사람이서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두 사람 보는 것도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난리가 났죠.
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어폰 끼고 유튜브나 봤고요. 속에 꾹꾹 눌러왔던 얘기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이혼에 관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하루는 어머님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이 이혼해버리라고 하셨겠죠. 남편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새 여자 만날 거야. 우리 엄마도 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러길래 저는 코웃음 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이제는 제 할 바 아니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협의 이혼했고 집 살 때 들어간 돈 반은 남편에게서 받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도 나눠서 갖기로 했고요. 뭐든 반반하다 보니 나눌 때는 편하더군요. 제가 갖기로 한 신혼가전은 중고매장에 다 팔아버렸죠. 그렇게 그 남자와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이혼을 한 건데도 가슴이 아프거나 힘들기는커녕 너무 속 시원한 겁니다. 자기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연부르면서 정작 저는 불쌍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더 늦기 전에 그 미친 모자가 있는 집에서 탈출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잘 모실 수 있는 새 여자 만나 재혼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아직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을 안 한 이유는 그 남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어머님이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재혼을 했고요. 남자 쪽은 초혼이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주의십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기 부모님을 지나치게 불쌍해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뭔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정신적인 독립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 둘 다 서로에게서 정신적 독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과거 본인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을 남편 대신 생각하는 것 같고 전 남편도 밖으로만 도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엄마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도 못한 반푼이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했으면 남편도 새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애초에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둘 다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아내이자 며느리 해줄 들러리나 하나 세우고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징그러운 부부놀이나 하며 살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루빨리 남편놈 시원하게 어머님한테 돌려줬지만요. 그 후 지금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로를 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 남편과 전 시모, 뭐가 이상한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 앞으로도 자기들끼리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합니다. 엄한 여자 인생까지 망치려 들지 말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